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605조 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액입니다. 국회에서 가감이 된다고 해도 앞자리가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가 치르는 정치 비용의 본전 생각 나섭니다. 예산 규모가 딱 내년 수준에 묶인다고 해도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는 적어도 3천억 원짜리 정책 상품입니다. 집과 차 빼고 평범한 국민들이 십지일반에서 구입하는 가장 비싼 상품이죠. 삶에 미치는 영향도 무차별적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끝없이 묻고 대선 주자들은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히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차기 정부 사용 설명서가 값에 비해서 영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9월 24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전기차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전기차 플랫폼과 배터리 동맹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일본 내수차 플랫폼 개발을 그만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어제 국민의힘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정된 주제는 경제였는데 청약통장 관련 논란도 있었던 모양이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아보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그러면 꽤 여러 업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데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인앱 결제라고 해서 구글 안에서만 결제해라. 그리고 30% 선금 떼가겠다. 이게 구글의 정책이었는데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그 애플 정정하겠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두 쪽 손을 다 들어줬습니다. 애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고 에픽게임즈도 계약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구글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경제탐사 시간에는 미국 프로농구 NBA의 슈퍼스타 이 사람 등에 비비고라는 상표가 등장하게 된다고 하네요. 비비고, 우리나라의 외식 브랜드 NBA 스타 등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대중들의 반응은 어떤지 역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갈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FOMC와 영국의 영란은행, 그러니까 BOE의 통화정책회의 이슈를 소화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특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경기 회복을 주장한 점이 투자 심리 개선 요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하락 요인이었던 헝다그룹 우려가 일시적이나마 완화된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 중심으로 하락시 매수, 팬데믹 이후에 이어져 왔었던 하락시 매수 전략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다만 이제 대형 기술주는 규제 우려 및 세금 인상 가능성으로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제한된 가운데 1%대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어요. 그러면 성장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하는데 증시는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 연준이 FOMC를 통해서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의 7%에서 5.9%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어제는 영국의 영란은행, 그러니까 BOE의 통화정책회의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을 2.9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테이퍼링을 시사했고 영국도 자산 매입 규모를 8,750억 파운드를 유지를 하긴 했지만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7대2로 발표가 되는 등 유동성 지원 축소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보통 이러면 주식시장은 빠져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이 호재성 재료로 일각에서는 일부 보도에서는 호재성 재료로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중요했던 거는 이번 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이어져 왔었던 개인 투자가 중심으로 하락시 매수, 이 전략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휴장이었지만 미국은 장중에 3% 넘게 급락을 하는 등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랑 화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가 중심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결국은 많이 빠지니까 또 매수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헝다그룹에서 봤잖아요. 네. 과도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될까 이런 우려들이 좀 시장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안 그래도 헝다그룹 주가가 저는 어제 좀 재미있었는데 장중에 32%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일단 마감을 했어요. 요 상황도 결국 저가 매수 그리고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안정감의 반영입니까? 급한 불은 껐나요? 이 헝다그룹이 네.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은 토지 공개념이니까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경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매 이 증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경매를 받고 이걸 가지고 또 은행 가서 또 대출 받고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키우죠. 이거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야만이 네.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채는 커졌고 현금성 자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작년 8월이었죠. 중국 정부가 결국은 칼을 들었잖아요. 그 세 가지 레드라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은행 대출이 이제 막아버린 거죠. 헝다그룹은 세 가지 전부 다 걸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은행 대출이 하나도 안 돼요, 이제는. 돈이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자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파산 이슈.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기업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네. 기업어음은 부채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어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기업어음 CP 발행 규모의 반절 이상이 다 헝다그룹 거거든요. 엄청나네요. 이걸 누가 사냐? 네. 이걸 누가 사냐면 개인 투자가 또는 그 돈 없는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이 원래 중소기업들 기업어음 줬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헝다그룹이 파산이 되면 개인하고 중소기업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야 이게 어느 정도 이 이자를 갚는다고 했으니까 갚는다 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걸리는 거죠. 네, 결국 중국에서 기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거는 공산당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헝다그룹을 살리기에는 빚이 너무 크고요. 이걸 살리게 되면 이게 빌미가 돼서 다른 쪽도 레버리지를 계속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헝다그룹보다는 CP를 이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투자가 아니라 CP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 투자가 정도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이거를 파산을 막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면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이슈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끝물에 보면 그 이번 주 들어서 마이너스로 다 회복하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러자마자부터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결국은 어제 기준으로 보면 소폭 상승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 전체로 보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저께 0.4% 정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고요. 강보합 근처에서 등락은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군요. 2,000명 넘었다는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게 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필요한 이동 자제해 주시고 만남은 당분간 미뤄주시는 게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나타날 상황들이 좀
우려되는 그런 환경이어서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일본의 핵심적인 자동차 업체가 이제 국내용 플랫폼 개발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쓰비시 얘긴데요.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겸임교수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자동차 플랫폼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지을 때 네, 처음에 공간 염두에 두고 기둥 세우고 기초 하잖아요. 그렇죠. 골조한다 그러잖아요. 골조. 네. 그게 플랫폼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는 이제 주인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주방 시스템은 어떤 걸로 할지, 화장실 세면대는 어떤 타입 할지, 네. 뭐 어떤 브랜드로 할지 다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골조를 플랫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들어오면 안에 동력은 뭘로 할지, 네. 그다음에 승차감은 어떻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 서스펜션 타입을 정할지, 그다음에 뭐 조향 장치는 뭘로 할지, 이 모든 장치들이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뼈대네요, 뼈대. 그렇죠. 걸칠 수 있는 뼈대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기본적인 속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메시지랑 똑같아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미쓰비시가 이거 국내용 더 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동차 개발할 때 네. 우리가 뭐 보통 언론에서 이 차 개발하는데 5천억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절반이 플랫폼 개발비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려면 자동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그만큼 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도 그만큼 많이 못 내니까 플랫폼을 안 만들겠다. 실제로 그 포기를 한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차를 많이 못 팔았어요. 네. 그래서 대표 모델인 파제로 같은 것도 생산을 중단했고 그 연구개발비가 지금 약 한 990억엔, 우리로 따지면 1조 540억 원 정도인데 가장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보유했던 때가 2019년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투자비를 줄여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R&D 비용을 70%나 줄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저 R&D 비용을 70% 줄였다는 얘기는 플랫폼 개발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쓰비시는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네. 저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빌리는군요. 그렇죠. 빌리거나 아니면 협력을 하거나. 이제 그 미쓰비시 자동차가 지금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동맹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닛산한테 가는 거죠. 또는 프랑스 르노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당신들이 만든 플랫폼을 내가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3사의 협력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 닛산 플랫폼을 갖다 쓰겠다는 게 미쓰비시 방침이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들이 보면요. 신차 내놓기 전에 도로 주행할 때도 왜 그 껍데기 같은 거 씌워서 주행할 정도로 보안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건 디자인 보안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엔진의 상태는 어떤지 이것도 비밀일 것 같은데 그럼 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경쟁사에?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되는 거죠. 강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도로 주행할 때 가끔 이렇게 위장막 씌워가지고 그쵸, 다니는 차들 말씀하시는 예를 거잖아요. 들면 그렇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디자인은 보완하는 네. 거고 실제로 그 안에 어떤 샤시에 어떤 플랫폼이 써 있는지는 자동차 회사끼리 다 압니다. 이미. 왜냐하면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네. 필요하면 어떤 차종을 만들지가 각자의 정보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니까 사전에 다 파악을 하죠. 네, 그 경쟁사에 우리 핵심적인 내용, 그 골조를 다 공개할 만큼 플랫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경쟁사하고 적과의 동심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독자적 노선 아니면 협력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협력을 했고 일본에 그 스바루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있죠. 네, 여기도 역시 플랫폼 생산 2개를 중단했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죠.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만드는데 미국 GM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포드는 독일의 폭스바겐하고 전기차 플랫폼 손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래형 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는 전기차를 해야 되고 네. 또 어떤 회사는 또 수소 전기차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각자 다 하기에는 여력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같이 만들어서 비용 절감하고 필요한 거는 골조만 있으면 집은 얼마든지 독창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린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그렇죠. 꾀하겠다. 결국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현대기아차는 네. 내가 다 하겠다. 전기차도 내가 하고 수소 전기차도 내가 하고 협력 안 한다. 돈이 있다는 독자 얘기군요. 노선을 이건. 걷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자동차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플랫폼 공유를 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재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미래차 등장 때문에 플랫폼 공유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책인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게 골조가 똑같다는 걸.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타는 차가 나에게 잘 맞느냐가 중요하니까 오히려 자동차 개발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 손잡자 이런 활동들이 훨씬 더 막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BMW 같은 경우에도 수소전기차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네. 일본의 토요타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하, 혼자는 안 하는군요. 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배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손을 잡는 그런 그 협업과 동시에 차종은 나름의 특화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참 흥미롭습니다. 적과의 동침으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자동차계의 그렇죠. 변화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유심히 지켜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였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경제도 망가지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원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가에 공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러 분이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요. 그게 손실보상을 하는데 50조 원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게 오히려 조금 의문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갖다 쓰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또 원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공약이 나올 때는 매우 심각한 인식, 이게 없이 말과 아이디어만 내놓게 되면 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차 TV 토론회를 했는데 주제가 경제였습니다. 카피닌자, 청약통장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꼼꼼히 살펴보죠.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 2차 TV 토론회 주제가 경제였는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일주일 전에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양강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아주 격하게 붙었습니다. 이 나머지 후보들도 선두 두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약을 놓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이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다.
네. 앞서 들으셨듯이 홍 의원이 그 윤 전 총장의 반값 주택 공약을 놓고서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유승민 공약까지 짬뽕했다면서 이 LTV를 이렇게 높게 잡고 깡통 전세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 후보가 정치 정책 경험이 적다는 점을 좀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였는데요. 윤 후보는 LTV 80%는 청년 원가 주택에 한정된 것이고 이 LTV는 상한선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비슷한 공격을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군 제대 청년에게 주택 청약 가산점을 주는 것, 또 원희룡 후보는 소상공인 회생 공약,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베꼈다면서 카피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 윤 후보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런 공약들은 민주당이 한 것도 있고 많은 참모들과 꼼꼼히 조사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제 공약에는 특허권이 없기 때문에 가져다 쓰시려면 다른 분들도 갖다 쓰셔라. 이런 식으로 맞받았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베끼는 거 좋은데 이걸 뭔지 이해하고 쓰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가를 하기도 했는데 자 어제 베꼈다 난타전이 사실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각자 입장을 냈네요. 네, 이재명 지사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공동전선을 구축을 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데 견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면 이 지사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하태경 후보는 이번 의혹을 영화 아수라에 빗대면서 불공정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유승민, 최재형 후보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헌법 요건에 안 맞고 초법적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이 최재형 원장은 특히 홍 후보가 이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법의 범위를 넘는 것이 경기도의 차베스라는 이재명 지사와 닮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요. 이 원희룡 후보의 경우는 비효율적인 영업 금지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유승민 후보는 영업 금지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 해외처럼 마스크를 모두 벗는 위드 코로나는 상황을 봐야 된다.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알찬 공약 경쟁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네. 후보들이 서로 허점 지적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차 토론회는 이번 주 일요일에 이어집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내일부터 전면 시행이 들어가고요. 위반한 금융회사들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은행들이 막바지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원래 이 법이 3월 25일에 시행됐는데 영업 현장에서 이 판매 시간도 길어지고 대기 시간이 많아지는 이런 혼선이 빚어지자 이 금융당국이 6개월 계도 기간을 운영했었습니다. 이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하던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는데요. 이 위반했을 때는 판매한 직원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또 금융회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행원 분들도 또 은행들도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다들 시범 케이스가 1호로 제재 받는 것만큼은 피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이 은행권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긴 했는데 이 지침이 약간 원론적인 수준이고 이 면책 기준 같은 것이 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이런 혼란이 완전히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소법 시행 소비자들에겐 뭐가 좋습니까? 네, 예전에 경제발전소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소비자들한테 과거에 없었던 몇 가지 권리들이 주어집니다. 일단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네. 또 업자들이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았을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라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또 금융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 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등도 생기게 됩니다. 이 금융회사들의 책임이 아주 무거워졌지만 이 소비자분들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좀 더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금융사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을 제대로 했다, 또 소비자가 이해했다, 이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명이나 녹취를 받게 되는데요. 좀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냥 대충 사인하거나 예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해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니까 알아야 되는 말이 참 많이 늘어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이렇게 스마트폰 앱 안에서 결제하게 돼 있는 걸 인앱 결제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인데 이걸 강제하는 요 조항을 두고 지난달 미국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 법원이요. 애플에게는 외부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독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할 권리는 여전히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서 이 소송을 걸었던 회사하고 애플이 반반씩 이겼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도 세계 최초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모시고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게임 이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 이 회사가 애플하고 소송을 해서 한동안 큰 화제가 됐는데 네. 1년 이상을 끌다가 지난달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가 그 포트나이트라고 아주 유명한 게임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명 넘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 포트나이트 iOS 앱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구글하고 좀 애플이 요구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그 결제 옵션을 좀 자체적으로 붙였어요. 예, 이제 붙였는데 원래 애플이나 구글은 이런 좀 행위를 아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 결제할 수 있는 링크는 안 되고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이 운영하는 고 결제 시스템만 게임 쓰라는 앱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게임 앱은 결제 시스템은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결제를 좀 써야 되고요. 좀 이런 게 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에픽 게임즈가 좀 내놓고 어떻게 보면 들이받은 거죠. 반대세. 네, 이게 네. 뭐 못 참겠다 하고서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제 좀 반기를 좀 들었고 이제 이 앱을 이제 결제 옵션을 추가해서 앱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과 구글이 정책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 앱을 비슷한 시점에 이제 퇴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앱에서 네. 지워버렸다는 얘기죠. 네,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을 못하게 이제 없애버린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뭐 에픽 게임즈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고요. 좀 그쵸. 여기 맞서서 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좀 단독점 소송을 걸었고 저는 좀 이게 좀 나름대로는 에픽 게임즈가 좀 바랬던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독점 이슈를 좀 제기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그래요. 대해서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애플과의 소송권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손을 애매하게 반씩 들어줬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네. 수수료를 우리가 먼저 그 선의자처럼 떼가는 그 구조. 대체 애플이 수수료로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뭐 애플과 구글 모두 이제 앱마켓 정책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이제 애플의 경우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료 앱이나 아니면 이제 그 디지털 콘텐츠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앱들의 경우인데 그 앱 내에서 어떤 결제가 일어날 경우에 네. 30% 수수료를 처음부터 이렇게 부과하는 정책을 좀 유지를 해왔고 예, 그러다 작년에 이제 에픽 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 수수료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애플이 이제 연간 매출 $100만 미만의 개인 개발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수수료 30%에서 15%로 좀 낮추는 쪽으로 좀 정책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근데 구글하고 애플 인앱 결제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이 상황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에픽 게임즈에게는 일단
애플 90일 안에 외부 결제를 허용해라. 에픽게임즈 네. 입장을 좀 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애플에게는 그래 포트나이트 이 보니까 계약서를 위반했네. 제거할 권리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사실 판결이 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좀 법원이 좀 애플에게 어떤 좀 어떤 금지 행위를 이제 어떤 행위를 금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에픽게임즈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좀 있었는데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번 어떤 소송에서 핵심은 에픽게임즈는 그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점적인 시장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에픽게임즈 입장에선 iOS의 애플 앱스토어가 아니라 다른 앱마켓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앱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집중적인 쟁점으로 몰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핵심 쟁점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자체가 경쟁을 좀 침해할 수 있으니 외부 결제 옵션 링크 이제 인앱 결제가 아니라 외부 링크를 붙이는 거하고 이거 정도는 허용해라. 이제 이 정도에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좀 뭐 큰 틀에서 보면 에픽은 뭐 가장 원했던 것들을 사실상 거의 얻지 못했고 애플 입장에서는 뭐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일부에 좀 균열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어쨌든 에픽게임즈의 핵심 쟁점을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나 좀 주변에서도 뭐 이번 소송은 뭐 좀 애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었다. 이런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백전노장 IT 전문 기자가 보기에는 애플이 약간 유리했던 소송이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약간 시장의 예상하고 좀 다른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빅테크를 좀 규제하고 독점적인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네.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네네. 있잖아요. 해서 연방법원의 판결이 저는 황희정승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냈을까요? 제가 이제 좀 뭐 이 이슈가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불거졌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해서도 관측들이 좀 뭐 외신들을 통해서도 꽤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큰 틀에서 보면 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관측이 사실 좀 많았어요. 뭐 이번 결과도 좀 그런 예상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좀 보여지고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좀 뭐 어쨌든 그 이번에 판결 자체는 미국의 현행 어떤 독과점법의 제도의 틀 안에서 좀 결정을 좀 내린 것으로 보고요. 제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미국의 반독점법 같은 경우에 어떤 소비자 좀 이익에 좀 우선시하고 있고 네. 시장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소비자 이익을 좀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독점이라고 좀 입증하기가 어떤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면 좀 그런 주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좀 봐도 그런 좀 연장선상에서 이번 판결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법원은 어떤 뭐 소비자 입장에서 애플의 이제 인앱 결제만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반경쟁적이다라고 좀 명시를 했지만 에픽게임즈가 요구한 대로 앱스토어 자체가 독점적 시장이다. 이렇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현행 미국의 어떤 반독점 제도의 어떤 틀이 좀 이런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러면 네. 이 문제를 소비자 쪽에서 제기했다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되게 좀 많이 활발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 업체가 어쨌든 독점법을 상대로 이제 애플을 네. 이제 좀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어떤 좀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뭐 심각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이상 좀 이거를 뭐 애플의 앱스토어가 이제 독점이다라고 규정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 네,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15% 정도 되거든요. 뭐 충분히 대안이 있다라고 애플은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플이라는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독점은 아니지만 반경쟁적이다. 이런 어찌 보면 형용 모순 같은 판결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좀 항소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이번 판결만 놓고 보면 그 iOS 앱 개발자들은 외부 결제 링크나 버튼을 이제 앱 내에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들에게 애플의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대안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홍보도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좀 알릴 수도 있게 됐고 그전에는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 봉쇄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하지만 이제 외부 결제 링크라는 게 네. 이게 좀 뭐 이제 말로만 이해를 하면 아 이제 애플의 인앱 강제 정책이 이제 무너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지금 앱 내에서 결제를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앱 내에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손쉽죠. 네, 근데 네. 이제 외부 결제 링크라는 것이 링크를 누르면 그 앱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웹사이트를 가게 되거든요. 아, 먼 데까지 갔다 와야 네, 되는군요. 이제 웹사이트를 가게 되는데 네. 좀 앱을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좀 구독형 콘텐츠 앱들은 좀 이번 결정으로 나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앱들은 한 번만 결제를 하고 나면 구독을 좀 끊을 때까지 계속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임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특히 이제 아이템 판매 위주의 어떤 게임 앱 같은 경우는 불편하죠. 수시로 이제 결제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제 게임 사용자가 이제 결제 링크를 눌러서 이제 별도 페이지에 가서 결제를 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 상황은 그 양쪽의 길은 열어주었으나 네.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긴다. 미국 법원이 어찌 보면은 한 발 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뭐 드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플에서 최근에 새로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내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얼마 전에 이제 iOS 15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인앱 결제 부분에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좀 사용자가 인앱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환불을 바로 할 수 있게 좀 그걸 좀 쉽게 해줬다는 부분하고 네.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그 앱을 구독하는 사람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좀 추가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제 구독 만기가 다가오는 사용자들을 좀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좀 제때 어떤 구독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좀 프로모션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습니다. 아, 뭐 그 정도는 진짜 해줘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이 부분을 드는데. 뭐 사실 이제 뭐 대규모 네. 업데이트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냥 애플 입장에선 뭐 대외적으로 이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위해 좀 편의성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도 비춰집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상황이 진전이 됐는데 네. 자,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빅테크를 향해서 소송을 걸었던 에픽게임즈. 이 회사가 좀 후환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라는 CEO라는 사람이 네.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강성이죠. 네, 강성이죠. 뭐 네. 트위터를 통해서 뭐 굉장히 자기 주장도 좀 네.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인데 짧은 영화지만 네. 단어가 굉장히 격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판결 이후에 이제 그 퇴출당했던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 좀 복귀할 수 있겠느냐가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좀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좀 뭐 여전히 좀 어렵고요. 좀 뭐 애플 입장에서 이제 그 판사가 그 포트나이트 앱을 뭐 앱스토어에 다시 넣어주라고 판결을 하지 않았고 네. 그 판사는 오히려 이제 좀 뭐 앱스토어 그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정책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퇴출시킨 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또 뭐 에픽게임즈는 벌금까지 또 부과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애플이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은 포트나이트가 다시 뭐 앱스토어에 들어갈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사실 이제 좀 뭐 에픽게임즈의 그 팀 스위니 CEO가 네. 그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올린 내용을 좀 보면 애플에서도 좀 항소 법원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뭐 그 포트나이트는 올라올 수 없다. 이 부분을 통보받았다라고 좀 올렸더라고요. 예.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삐졌다. 애플이 삐져서 당분간은 이 에픽게임즈가 만든 포트나이트는 앱스토어에서 안 팔아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지금은 뭐 에픽게임 포트나이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픽게임즈 계정 자체, 앱스토어 계정 자체가 지금 금지된 상태라 뭐 포트나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에픽게임즈 앱들도 다른 게임도 못 파는군요. 네, 지금은 좀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뒤끝이 있는데. 네.
자, 에픽게임즈도 반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판결이 좀 나온 뒤에 팀 스위니 CEO가 좀 트위터에 올린 게 좀 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번 판결 자체가 이제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을 위한 승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를 했고 네. 곧 이어 이제 좀 항소를 했습니다. 애플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좀 양사간 소송전이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좀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에 대해서 이제 좀 앱 개발사들이 너무 뭐 깐깐하다, 네. 뭐 불투명하다, 비싸다 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뭐 예전에 종종 있었는데 좀 에픽게임즈처럼 이렇게 내놓고 들이받는 경우는 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저쪽이 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일각에선 좀 에픽게임즈가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좀 애플과의 1대1 구도를 좀 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프레임. 네, 그런 측면. 어쨌든 뭐 에픽게임즈 입장에서 이게 1년 이상 논쟁을 좀 끌어오면서 뭐 좀 존재감을 많이 과시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엄청난 보도량을 자랑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게임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때리기는 어쨌든 계속되는 거 맞죠?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규제 논의가 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뭐 이렇게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어떤 그 의도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좀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미국 의회에 이제 5건의 반독점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고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좀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좀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게 좀 골자고요. 좀 예를 들면 좀 인수합병 제한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을 자신들이 다른 제품의 이해관계를 위해 좀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법이 최종 통과가 되면 어쨌든 뭐 빅테크 산업 전체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게 세계 최초로 이른바 구글 갑질 금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글도 우리가 그동안 큰 게임 회사들한테 30%씩 무조건 뗐는데 앞으로는 다른 종목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냈으면 좋겠어라고 일방적으로 일단 선언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어쨌든 이 법이 국회를 통과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에픽게임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구글하고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문제 제기를 국내에서 어쨌든 굉장히 뭐 인터넷 기업 협회나 이제 아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나 구글이나 애플의 이제 수수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고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법안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에게 뭘 바꿔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 있어도 에픽게임즈처럼 아예 뭐 결별을 선언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모바일 비중이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결별을 선언하기는 현실적으로 뭐 좀 타격이 클 것 같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구글이나 애플의 좀 앱 마켓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 기업들에게는 뭐 수수료가 비싸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효율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전 세계 시장에 우리 모바일 게임을 팔려면 어찌됐든 그들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장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갈등을 가져가긴 어렵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구글 갑질 방지법 이건 국내용입니까? 그럼? 구글 이제 제가 표현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글 갑질 방지법보다는 이제 명쾌한 의미로 이제 그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좀 국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각국에서도 한국에서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된 걸 관심 있게 봤고요. 외신들에서도 꽤 비중 있게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되게 중요한 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계속 주목할 만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이 얻어간 수익도 장난 아니다 이런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네. 앞으로 뭐 법적인 대응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앞으로도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통해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는 농구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지원, 서장훈 추억의 단어지만 최근 들어서도 농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마 이분 이름은 아실 거예요. 허웅. 그리고 미국에는 프로농구 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있죠. 최근에 SNS에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K푸드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비비고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어서인데 그가 비빔밥의 매니아여서였을까요? 앞으로 LA 레이커스 선수들이 이 비비고 유니폼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 레이커스 NBA 현역 최고 선수 중 그렇죠. 하나가 르브론 제임스잖아요.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예, 왼쪽 이 레이커스라는 글자 왼쪽 이 어깨 쪽에 네. BBGO. 이게 명확히 그 보시면은 그 밥그릇하고 젓가락, 숟가락 그림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레이커스가 21일이에요. 21일에 SNS를 통해서 비비고하고 이제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뉴스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국 뉴스 그 농구 커뮤니티, 미국 농구 커뮤니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비비고는 말씀하셨듯이 그 비빔밥 이미지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니 해도 비비고 하면 만두로 통하거든요. 아. 예, 비비고 만두가 이제 뭐 그 코스트코 등을 비롯해서 그 대형 유통망에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고 인기가 많아요. 네, 시식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냉동 만두를 먹어보던 사람들이 이 비비고 만두 홍보같이 듣는데 비비고 만두 먹어보고 맛이 다르다 이러면서 아니 미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만두 매출 아마 제가 알기로 40%? 어이구. 네, 압도적인 지금 마켓 쉐어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비비고랑 레이커스가 왜냐면 레이커스가 또 이 NBA 구단 중에서 스폰서 그 정하는 거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다른 구단에 비해서 스폰서도 적어요. 아무하고나 친구 안 하는군요. 아무하고나 친구 네. 안 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CJ, 비비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오호, CJ도 해외 특정 프로 구단하고 장기간 스폰서십 맺은 게 이번에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게 규모만 보면은 5년간 이게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게 1,184억 원.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게 NBA 파트너십 계약 규모로 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연간 뭐 700만에서 1,000만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예외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렇게 또 CJ가 뭐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LA 레이커스 같은 정말 빅 구단 중에서도 빅 구단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데 여기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왜 그랬을까? 그럴 그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CJ 쪽의 사정, 레이커스 쪽의 사정이 또 다를 것 같은데 일단 CJ는 이 식품 사업을 더 글로벌하게 키우겠다는 의도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서양의 유명한 그 뭐 메이커들인 네슬레 같이 이렇게 종합 그 식품 회사로서 레이커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이커스를 통한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팔로워가 지금 스포츠 구단에서 최고고 그리고 이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보면은 타코 튜스데이라 그랬고 타코. 네, 화요일마다 타코를 먹는 그 SNS 영상을 올리고 하거든요. 그 미국의 그 타코 되게 유명한 체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만두 뭐 먼데이, 만두 튜스데이가 나오는 날도 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런 광고 효과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미국 내에서 최고의 어떤 메가 뭐랄까요 브랜드로 좀 런칭을 하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LA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팬들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좀 궁금할 텐데 미국 현지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였다가
점점 납득하는 분위기예요. 오호. 뭐냐면 네.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비비고가 이미 굉장히 좀 신뢰 있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 사람들이 튀김만두, 그 찐만두를 먹는다. 요 그림 자체가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종류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하. 이 개발 자체가 그 한국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현지 셰프들이 그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그들의 다양한 어떤 요구사항 있잖아요. 이게 뭐 닭고기로 할 수도 있고 돼지고기로 할 수도 있고 소고기로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어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야 비비고를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이런 그 정보들이 이미 퍼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K마트에서 한국 사람들끼리만 사 먹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전혀 아니죠. 네, 제가 그 장을 미국에서 보면은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뭐랄까 더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꼭 뭐 만들어 먹어도 되고 다른 브랜드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뭔가 대표적인 브랜드인 거예요. 비비고 만두라는 게. 아, 한국의 K푸드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인식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신기한데 국내에서 국내 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내 팬들은 아니 도대체 이 만두하고 레이커스랑 무슨 관계냐? 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숨겨진 1인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 레이커스가 AEG라는 엔터테인먼트 그룹하고 계약이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이 CJ가 K콘이라는 K-팝 행사를 매년 LA 레이커스 홈구장이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고 있는데 거기에 다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AEG가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을 고양시에 짓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고 한국의 경기도 고양시.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또 CJ와 함께 합작을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만두와 르브론 제임스의 만남이 아닙니다. 레이커스라는 커다란 브랜드를 활용한 CJ의 K컬처 어떤 진격의 신호탄이 되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도 이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컬처를 통해서 레이커스를 홍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만두 비빔밥 한 그릇이 아니었군요. 내 안에 넣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오스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넌 담이 아니야. 내 안에 있어. 아, 오늘 그 만두와 르브론 제임스의 관계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 어때요? 전반적으로 뜨뜻미지근하고요. 0.3% 내외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개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하는 수급적인 표현 속에서 일단 상승하는 종목군 중심으로는 은행이라든지 보험,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가스라든지 기계, 운수장비 이런 쪽은 하락하는 업종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전은 어제 전기요금 올린다고 해서 어제 장은 괜찮았는데 오늘은 어때요?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금소법 이제 계도 기간 끝나서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랑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강보합 근처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는 최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코텍님 늘 와주시는 우리 식구시죠? 새우만두 인정 얘기하셨는데요. 개인 취향이신가 봐요. 만두, 그래요. 그냥 만두 하나가 아니었군요. 우리 K 콘텐츠 한류의 힘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발전.